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죄를 벌하러 온 시어머니. 그러나 야단치는 대신 며느리를 끌어안고 우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초롱불야화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깊은 밤, 이 참판댁의 커다란 기와지붕 위로 서리처럼 차가운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대문 너머 마을은 이미 잠들어 고요했고 어디선가 부엉이 한 마리가 구슬픈 울음을 내뱉었습니다. 새며느리 순덕은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곁에서 깊이 잠든 남편의 숨소리를 한참이나 확인한 뒤에야 그녀는 살얼음을 밟듯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문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삐거 하는 작은 소리조차 이 고요한 밤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루를 건너는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녀는 제 그림자마저 숨기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는 꺼진 아궁이에 남은 온기만이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쌀독 위에 한 줄기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순덕이 향하는 곳은 바로 쌀독 앞이었습니다. 그녀는 쌀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독뚜껑을 열자 하얀 쌀알들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순덕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 곡식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밥을 짓기 위해 퍼낸 쌀 속에는 껍질이 채 벗겨지지 않은 거친 벽씨가 몇 알씩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어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엌 구석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 깨진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 가고 모서리가 깨져 쓸모없이 버려진 물건. 하지만 순덕에게 그것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보물 상자였습니다. 하루에 몇 알, 많아야 한 줌. 순덕은 그 씨앗들을 항아리 안에 조용히 떨어뜨리며 혼자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은실처럼 반짝였습니다. 가뭄에 갈라진 친정의 논바닥이, 배를 고른 어린 동생들의 얼굴이, 메마른 땅 앞에 주저앉아 한숨 짓던 아버지의 구부러진 등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 씨앗들이 내년 봄 우리 논에 심어질 희망이에요. 가뭄 탓에 씨앗마저 바닥난 친정을 생각하면 쌀이라도 한 줌씩 덜어내어 항아리에 담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그 대신 밥 지을 때 걸러내는 벽씨 몇 알, 어차피 씻겨 버려질 종자 몇 톨쯤이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문밖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차가운 눈길이 있었다는 것을 순덕은 몰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방문을 여는 기척에 이미 눈을 떴습니다. 기둥 그늘에 몸을 숨긴 채 박씨 부인은 숨을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쌀 속에서 무엇을 골라내는지, 왜 깨진 항아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지. 박씨 부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 젖히지 않았습니다. 호통을 치지도 불을 밝혀 집안을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달빛 아래 돌처럼 굳은 채 서서 며느리가 항아리 뚜껑을 덮고 눈물을 훔치고 다시 살금살금 방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쓸쓸한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덕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한참이 흐른 뒤에야 박씨 부인의 입에서 길고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 한숨 속에 분노는 없었고 깊은 후회만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도 한때는 이 집의 시집와 서러움을 삼키던 며느리였다는 기억이, 그리고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안쓰러움이 뒤엉켜 있을 뿐이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고 이 참판되게 깊은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 속으로 잠겼습니다. 순덕이 이토록 절박하게 씨앗을 모으는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고향 돌밭골에 두고 온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 때문이었습니다. 돌밭골. 이름 그대로 돌이 반이고 흙이 반인 땅. 거기다 올해는 하늘마저 무심하여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갈라졌고 창고에 남은 씨앗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내년 봄에 심을 종자가 없으면 그 집안은 끝이었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는 것이지요. 순덕은 팔려오듯 이 참판댁에 시집 왔습니다. 혼사값으로 받은 곡식 몇 가마가 그의 겨울 식구들의 목숨을 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순덕에게 이 혼인은 사랑이 아니라 친정집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참판댁의 쌀독에는 쌀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순덕에게 그것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살림에 관해서는 한치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엄격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출가 외에는 친정을 잊어야 하는 법이다. 박씨 부인은 순덕이 시집 온 첫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 복식은 단 한 알도 내 마음대로 문 밖을 나갈 수 없다. 명심해라. 이 단호한 한마디 때문에 순덕은 친정에 쌀 한 톨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굶주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곡식을 빼돌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찾아낸 방법이 버려지는 벽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걸러지는 것들, 씻겨 내려갈 것들. 누구도 아깝다 여기지 않을 그 하찮은 씨앗들만이 순덕이 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부엌 가인들 사이에서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슬슬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오히려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마님, 새아씨가 깨진 항아리에 무언가를 담는 것 같아요.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그냥 모르는 척 해라. 하인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 뒤로는 아무도 순덕의 일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것일까요? 밤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쌀독을 향해 뻗는 그 가느다란 손을 볼 때마다 박씨 부인의 가슴 속에서는 수십 년 전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만의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박씨 부인에게는 평생 가슴에 맺힌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도 지금의 순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이 참판댁에 시집 왔을 때 그녀의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크고 번듯한 기와 집이 신기하기보다 무서웠고 시어른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해 여름 친정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전에 들려오는 소식은 날마다 어두웠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눕고 동생들이 죽을 쑤어 겨우 입에 풀칠을 한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박 씨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굶주린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마른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몰래 쌀 한 되를 숨겨두었습니다. 친정에 보내려고요. 쌀이 가득 찬 가마니에서 쌀 한 되쯤이야
티도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들이 며칠만이라도 허기를 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쌀 숨겨둔 것을 하인이 발견했고 그 말은 시아버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 앞에 무릎 꿇린 그녀에게 쏟아진 것은 매서운 꾸짖음이었습니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을 생각하는 것은 가문의 채통을 망치는 짓이다. 출가 외인이 무슨 뜻인지 모르느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삼켰습니다. 친정에 쌀 한 톨 보내지 못한 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 때마다 친정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날아들었습니다. 굶주림 끝에 병세가 악화되어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박 씨는 울지 못했습니다. 시댁의 눈치에 곡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목구멍을 틀어막고 삼킨 눈물은 피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쌀을 보냈더라면 아버지는 살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시아버지께 무릎 꿇고 빌었더라면. 그 죄책감은 평생 그녀의 심장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녀는 며느리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출가 외에는 친정을 잊어야 한다.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자신처럼 친정을 챙기다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절망도 커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덕이는 달랐습니다. 매일 밤 부엌에서 벽시를 모으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박 씨 부인의 눈앞에는 수십 년 전의 자신이 겹쳐 보였습니다. 쌀 한 되를 붙잡고 울던 17살의 어린 새댁.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던 그 간절함. 순덕의 모습은 그때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박 씨 부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도리와 효심은 가둔다고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어린 며느리는 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부러우면서도 아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참판댁 대문 앞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볼은 쑥 들어가고 맨발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순덕의 남동생 도리였습니다. 누나. 도리는 누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2살 남짓한 아이가 며칠을 걸어왔는지 발바닥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동생을 부둥켜 안으며 물었습니다. 도리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는 어떠시냐?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살이 없이 눈만 크게 빛나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누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고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도리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번 겨울을 못 넘기실 것 같아요. 누나,
아버지가 누나 보고 싶다고, 죽기 전에 딸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순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마루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지만 눈물만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간다.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아버지가 굶주림과 병으로 쓰러져 가고 있다. 그날 밤 순덕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석에 숨겨둔 깨진 항아리를 두 팔로 품에 안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한 알, 두 알 눈물로 모은 씨앗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쌀도 아닌 벽시. 당장 아버지의 배를 채워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가져가면 내년 봄에 심을 종자라도 있으면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지 않을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 순덕은 항아리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끝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켜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시어머니의 표정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순덕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낭낭하고 또렷한 그러면서도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부엌 구석에 애지중지 숨겨두고 모아온 그 항아리, 그것을 들고 이리 오거라. 순덕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결국 들켰구나.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쫓겨나는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덕은 죄인처럼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깨진 항아리를 두 손에 받쳐 들고 시어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마루에 올라 무릎을 꿇고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말없이 항아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벽시들이 항아리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길고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1년을 모았느냐?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그 한 알, 두 알을 골라내며 내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지. 밤마다 잠을 설치며 부엌으로 들어가던 내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말씀을 어기고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매를 치시든 쫓아내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 씨앗만은, 이것만은 친정에 보내게 해 주십시오. 순덕의 이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등이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손이 마룻바닥에 엎드린 며느리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시어머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순덕은 믿을 수 없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순덕은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는 오랜 세월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엇인가가 녹아내린 듯한 슬프고도 따뜻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품속에서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이 참판 대곳간의 열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서 있는 하인들을 향해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곳간을 열어라. 그리고 가장 좋은 종자 2자루를 꺼내오너라. 하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뭘 꾸물거리느냐. 쌀도 한 가마니를 내어 술에 실어라. 어서 움직이지 못할까. 하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멍하니 시어머니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시 품속을 뒤적였습니다. 이번에 꺼낸 것은 묵직한 은양 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이것은 받아라.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양을 주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찌 이런 것을. 내 말을 들어라, 순덕아.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듯 시선을 허공에 두었습니다. 나는 그해 내 아비를 살리지 못했다. 순덕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쌀 한 되를 숨겨두었다가 들켜서 꾸지람을 듣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무서웠고 눈치가 보였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그러는 사이 내 아버지는 굶주림 끝에 돌아가셨지.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뒤로 나는 평생을 이 가슴에 무덤 하나를 짊어지고 살았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흉년이 아니라 나였다고.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하루도 나를 편하게 놓아주지 않았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며느리에게까지 가슴에 그 지독한 무덤을 물려줄 수는 없다. 너는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마음을 내가 어찌 꺾을 수 있겠느냐.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이 쌀과 은양으로 내 아버지를 살려라. 약을 지어드리고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나시게 해드려라. 그리고 내가 1년 넘게 눈물로 모은 그 씨앗은 꼭 내 친정논에 심도록 하거라. 내년 봄에 말이다. 순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울 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박씨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수십 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하는 것이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이 참판댁 대문 앞에 수레 한 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쌀 한 가마니와 종자 2자루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덕이 1년 넘게 모은 깨진 항아리 속 벽시도 함께였습니다. 순덕은 떠나기 전 시어머니 앞에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아버지께서 기력을 되찾으시거든 천천히 돌아오너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박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서서 수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기색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돌밭골의 순덕네 집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약을 다려 드시고 흰 쌀밥을 드신 아버지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순덕아, 이게 다 어디서 난 것이냐? 아버지가 물었을 때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엄하시다던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셨다니? 네,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땅이 풀리자 순덕이 모은 벽시와 시어머니가 내어준 종자가 돌밭골의 마른 논에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척박한 땅에서 무엇이 자라겠느냐고. 며칠 뒤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까맣던 논바닥에서 연두빛 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 여린 싹들은 날마다 조금씩 자라 푸른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논둑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구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저 씨앗이 어디서 온 것이냐? 이 참판댁 마님께서 내어주신 것이라 하네. 그 대감집에 있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이 참판댁 마님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큰 어른이시다. 곡식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리셨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덕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고요히 눈을 감으셨고 이제 순덕이 이 참판 댁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도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리고 여린 그러나 눈빛만은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문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루 너머에서 살금살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 쪽으로 향하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덕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호통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둥에 기대어 서서 수십 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부엌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낡고 금이 간 그러나 정성스레 보관해온 깨진 항아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희망을 담았던 항아리란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항아리이기도 하지. 순덕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갈라진 손이 수십 년 전 자신의 손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항아리에 모은 것은 먹을 것이 아니었단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았던 것이란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대를 잇는 진짜 씨앗이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덕은 그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참판댁의 여인들은 그 항아리를 보며 배웠습니다. 진정한 살림이란 곳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을. 달빛은 오늘 밤도 이 참판댁의 기와지붕 위로 고요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깨진 항아리는 여전히 부엌 한 구석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부모님 생각나셨다면 댓글에 어머니 3글자만 남겨주시겠습니까?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